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본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0 넘는 나이까지 사업을 이끌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죠. 70이 넘어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맛집이 된 할머니, 65에 처음 붓을 잡았는데 80이 넘어 개인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특별한 거 아닌가?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남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달랐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방향타가 고장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작은 배라도 방향타만 제대로 잡으면 거센 파도를 헤치고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빛나는 성공을 이룬 분들이 공통으로 가진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습관은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걸 모르면 앞에 5가지를 다 실천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 시간을 전혀 다르게 씁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성공하는 중장년 분들의 아침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명절이든 휴가든 상관없이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면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9시에 일어나고 모레는 10시에 일어나면 이 시계가 엉망이 됩니다. 시차 적응 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한 거예요. 반면에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몸이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구나 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여러 경로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사실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부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65살에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구독자 50만 명을 모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하나가 제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꿨다고요. 셋째,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이걸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켜라.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개구리는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오전에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든 글을 쓰든 중요한 전화를 하든 오전에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비교적 가벼운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났을 때 뿌듯한 성취감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 참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1개월, 2개월, 1년이 되면 삶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 루틴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 없이는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두 번째 습관인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정정하시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최소한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합니다. 이걸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를 젊게 만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BDNF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영어로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줄여서 BDNF인데요. 쉽게 말하면 뇌의 영양제입니다. 이 물질이 많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날카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물질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BDNF를 가장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30분 이상 하면 BDNF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이앤 나이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4살에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약 177km를 53시간 동안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상어 우글거리는 바다를요. 64살에요. 이분이 이 도전을 처음 시도한 건 30살 때였는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나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64살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내 몸이 움직이는 한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이 바다를 헤엄쳐 건널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꾸준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중장년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냥 산책이 아니라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겁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혀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온몸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쿼트, 벽에 기대서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무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물질 덕분에 운동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 기분이 처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운동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운동이라는 약은 부작용 대신 좋은 작용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되고 두 바퀴가 세 바퀴가 되면서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 루틴도 갖추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 허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 정체된 느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습관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이 들수록 더더욱 중요해지는 건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먹으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20살 때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배우는 것과 느리게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58살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81살이 되던 해에 스마트폰 게임 앱을 직접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라고 보도했고요. 애플에서 주최하는 세계 개발자 대회에 초청받아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81살에요. 이분이 특별한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분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배웠을 뿐이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60이 넘어서 한글을 처음 배워 시집을 낸 할머니가 계시고요. 70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장을 받으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책 읽기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개월이면 1권, 1년이면 12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건강 관련 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읽는 겁니다. 읽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니까요. 둘째, 유튜브 활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요리, 운동, 역사, 경제, 외국어, 뭐든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예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배우는 게 외롭다면 같이 배우면 됩니다. 서예교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교실 이런 데 나가시면 배움과 동시에 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배움에는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다른 영역으로도 퍼져나갑니다. 배움이 성장을 낳고 성장이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이 또 다른 도전을 낳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녁에 서점에 들러서 책 한 권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을 지배하고 몸을 움직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해도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습관은 의외의 영역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4번째 습관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걸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추적 관찰한 건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뭐였냐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됐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고 심지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됐고 우울증 비율도 높았고 수명도 짧았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15갭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담배의 해로움은 누구나 아는데 외로움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안 만나게 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관리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먼저 연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먼저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매주 한 명씩만 먼저 연락해보세요. 1년이면 52명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사람이 5명만 생겨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에 참여합니다. 기존 인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동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나가다 보면 얼굴이 읽고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어느새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됩니다. 셋째, 받기보다 먼저 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텃밭에서 상추 따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맛있는 반찬 만들면 옆집에 갖다 주고 누가 아프면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투자는 시간과 관심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 한마디가 비싼 선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전화기를 들어서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루틴, 운동, 배움, 인간관계. 이 4가지가 탄탄하면 인생의 기초가 다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 습관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죠.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다룰까요? 다섯 번째 습관은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이 커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지출은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앞에서 불안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한 월급 생활자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였습니다. 다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대충 이 정도 쓰겠지 하고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돈을 잘 다루는 분들은 가계부를 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매일 쓴 돈을 기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 내가 커피에 이만큼을 쓰고 있었구나. 아, 내가 택시를 이렇게 자주 탔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건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 기록해야 과식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사는지 기록해야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분들은 소비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게 소비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는 데 쓰면 소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10,000원으로 좋은 책을 한 권 사면 그건 투자입니다.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 쓰는 돈도 투자입니다. 좋은 음식 재료를 사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화를 사서 매일 걷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런 건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한 시간을 벌어주는 투자입니다.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소비는 최소화하고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셋째, 이분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읍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모으려고 하면 부담이 크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매달 조금씩, 예를 들어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나 수익이 붙으면 더 커지겠죠.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집니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통장의 잔고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10,000원이라도 따로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 10,000원이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분들은 사기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안전하면 수익이 낮습니다. 이건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군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정말 힘든 것도 사실이죠. 돈을 지나치게 쫓을 필요는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 그게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침 루틴, 운동, 배움, 인간관계, 그리고 돈 관리. 이 5가지만 잘해도 나이 들어서 걱정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6번째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앞에 5가지를 다 해도 이게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그 6번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마음이 우울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의욕이 없으면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아도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펴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단단해야 인생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사회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런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나이 들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그러는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래된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요. 이게 뭐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나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에 먼저 주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명상 또는 호흡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별거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걸 5분에서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숨을 쉬는 데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춥니다. 이 잠시의 멈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걱정, 후회, 불안, 분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돌아다닙니다. 명상은 이 생각들의 소음을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텔레비전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분들이 명상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명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판단력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힘과 속도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지혜와 평정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잠깐 이 생각이 사실인가 하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요? 어제 손주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했잖아요.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 나눠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인 거예요. 이 착각을 그대로 믿으면 점점 깊은 구렁으로 빠지지만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가꿔야 꽃이 핍니다. 감사 일기가 물을 주는 거고 명상이 잡초를 뽑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을 점검하는 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라는 걸요.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결국 마음이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둘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하루 10분 독서, 유튜브 강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뭐든 좋습니다. 넷째, 사람을 곁에 두세요.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받기보다 먼저 주세요. 다섯째, 돈을 현명하게 다루세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여섯째, 마음을 다스리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6가지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6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못 갑니다. 딱 한 가지만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고, 집 앞을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책 한 페이지 읽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돈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5번째 챕터에서 간략하게 다뤘지만 다음에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과 실제 사례를 더 풍부하게 준비해 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유독 눈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옆 테이블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외모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라는 단어 참 자주 듣긴 하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품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바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품격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살 이후에 혼자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품격이라는 게 대단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건넨 말 한마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따뜻했던 한마디, 혹은 불쾌했던 한마디. 이게 바로 첫인상의 진짜 정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2가지 다른 말투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한 번은 또박또박 부드럽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했고, 다른 한 번은 내용은 똑같은데 빠르고 사무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드럽게 인사한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호감도가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방식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접수대 직원이 고개도 안 들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묘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직원이 눈을 맞추고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앞으로 간 건데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 다 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의 주름이나 피부색보다 목소리의 온도와 말의 결이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많은 것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솔직히 외모만으로 차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말투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첫마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동네 이웃을 만났을 때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이고 오늘 표정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순식간에 드러냅니다. 둘째, 질문을 할 때도 명령이 아니라 배려가 담깁니다. 이거 왜 이래? 대신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입니다. 같은 궁금증이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투, 이것이 품격의 신호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부드러운 쿠션을 깔아줍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바로 반박하는 대신에 그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존중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참 격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족에게 혹은 동네 가게 사장님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 가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면 다들 조용해지고 귀를 기울이는 분.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기니까 경험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또 은퇴를 하고 나면 대화 상대가 줄어드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듣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점점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핸드폰을 슬쩍 꺼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자는 약속에 점점 응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연락이 뜸해질까? 속상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짜로 듣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힘드셨던 거군요.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아,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 이야기하고 나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상대방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어르신이 조용히 한마디 건넵니다. 참 고생 많으셨네. 그 한마디에 찾아왔던 사람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대본을 씁니다. 그 순간 이미 듣기를 멈춘 겁니다. 그냥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대답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가 마법을 부립니다. 상대방은 그 3초 동안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곱씹어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의 대답은 아무리 짧아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셋째,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관계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어디에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서 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말투와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품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즐기시는 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해 보인다. 혼자 여행 가면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전화통이 뜨거워야 인맥이 넓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항상 왁자지껄한 모임의 중심에 계신 분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분, 산책을 즐기시는 분,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품격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입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겁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텔레비전 켜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세요. 봄이면 나뭇가지에 새잎이 나오는 게 보이고, 여름이면 아침 햇살이 유독 눈부시고, 가을이면 하늘이 높아진 걸 느끼시게 됩니다. 20분의 고요함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꼭 등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으세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냥 걸어보세요.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혼자 맛있는 것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시게 됩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천천히 읽고 오늘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골라서 아무 방해 없이 한 끼를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독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 한 권을 한 달에 걸쳐 천천히 읽어보세요. 빨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쪽이면 충분합니다. 5쪽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루 5쪽이면 한 달이면 150쪽입니다. 1년이면 책 6권에서 7권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20권 가까운 책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쌓입니다. 그 지혜가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묻어나고 걸음걸이에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다릅니다.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품격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모임에 빠지면 불안하고,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하고, 누군가에 관심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품격이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품격을 쌓아주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말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보세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좀 무서워 보인다. 저 사람은 친절해 보인다. 저 사람은 뭔가 힘들어 보인다. 이 판단이 어디서 올까요? 전부 표정과 자세에서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목소리의 톤, 표정, 몸짓, 자세,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름이라도 웃는 주름이 있고 찡그린 주름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은 눈가와 입가에 부드러운 선이 잡힙니다. 이 주름은 사람을 더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반면에 평소에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과 입꼬리에 깊은 선이 잡힙니다. 이 주름은 사람을 더 차갑고 불만스러워 보이게 합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의 표정을 느껴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입이 꾹 다물어져 있지는 않나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얼굴은 무표정이 되기 쉽습니다. 무표정은 나쁜 게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처지면서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평범한 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불쾌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활짝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꼬리를 1mm만 올려주세요.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드러워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보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는 표정보다 더 멀리서도 보입니다. 10m 밖에서도 그 사람의 자세는 보이지만 표정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첫인상의 진짜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힘이 없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어딘가 아파 보입니다. 반면에 허리를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열고 걷는 사람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건강해 보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이 차이가 품격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몸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구부러집니다. 자세가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실제로 기분이 처지고 허리를 펴고 앉으면 실제로 기분이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이끄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바짝 붙이세요. 이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소파에 푹 빠져 앉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등 뒤에 작은 쿠션을 하나 넣어보세요. 그것만으로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둘째, 걸을 때 시선을 10m 앞에 두세요. 바닥을 보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등이 굽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멀리 보면 고개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집니다. 멀리 보고 걷는 것, 이 하나만 기억해도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붙이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 이 네 군데가 벽에 닿도록 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 자세가 무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세로 1분만 서 계세요. 하루 1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하시면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주변에서 뭔가 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표정과 자세, 이 두 가지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성형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싼 옷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품격 향상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투, 침묵, 혼자만의 시간, 표정과 자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은퇴, 직함의 상실, 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품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30년을 일한 분이 계십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고 이름만 대면 아, 그분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합니다.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누구지? 어제까지는 이사님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의 직함에 매달립니다. 모임에 나가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저 예전에 어디 회사 이사였어요 라고 꼭 소개합니다. 명함이 없어졌으니까 말로 명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 붙여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듣다 보면 슬슬 불편해집니다. 아, 또 그 이야기구나. 그리고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집니다. 두 번째 부류는 직함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웁니다. 어제까지 이사였다면 오늘부터는 동네 도서관에 열심한 독서가입니다. 혹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입니다. 혹은 손주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는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재밌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정체성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자기 가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서 자기 가치를 찾습니다. 직함이 바뀌어도 돈이 줄어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이사일 때도 따뜻하고 은퇴한 후에도 따뜻합니다. 이 일관성이 바로 품격입니다. 돈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줄었다고 해서 품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식당에 가지 않아도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떡볶이 한 그릇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등은 꼿꼿하게 펴고 계셨고 젓가락질은 깔끔했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사장님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1,000원짜리 뜬 모를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 장면에서 저는 진짜 품격을 봤습니다. 반대의 장면도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복은 고급이었고 시계도 비쌌지만 그 순간 품격은 바닥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함께 온 일행도 민망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품격은 어디서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느냐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입니다. 은퇴 후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줄게, 내가 낼게 이런 것으로 관계를 유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이때 진짜 관계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돈 대신 마음을 씁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어이 잘 지내지? 별일 없어? 이 한 통이 비싼 선물보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딴 오이 서너 개를 봉투에 담아 건네면서 올해 농사가 잘 됐다. 한번 드셔봐. 이 한마디가 고급 레스토랑 식사보다 따뜻합니다. 결국 돈과 지위가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곁에 사람이 남는 사람이고 혼자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한 달 후에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투, 침묵, 혼자만의 시간, 표정과 자세, 그리고 돈과 지위를 넘어서는 태도.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하루에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하나, 내일은 하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세요. 배우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맙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따뜻한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품격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3초 후에 대답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입을 꾹 다물고 참아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들 세세요. 그 3초 후에 나오는 여러분의 대답은 훨씬 깊이 있고 여유 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텔레비전 끄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그냥 앉아 계시거나 창밖을 보시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처음에는 못 견디게 심심하실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분의 고요함을 견뎌내면 여러분의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중에 20일만 성공해도 여러분 안에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넷째,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이것을 5초만 유지하세요. 그 표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마트에 갈 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연습입니다. 표정이 바뀌면 진짜로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딱 한 가지만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마트에서 만난 직원이 친절했다.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을 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고마움과 만족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여유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품격을 느낍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둘째, 상대방 말 끝까지 듣고 3초 후에 대답하기. 셋째, 하루 10분 고요한 시간 갖기. 넷째, 거울 앞에서 입꼬리 올리기. 다섯째, 자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이 5가지 중에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3개월 후, 여러분 자신이 놀라실 겁니다.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놀라움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품격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들어주느냐,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마주하느냐, 그리고 돈과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만의 품격이 됩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이라고 해서 힘이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전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 빛의 이름이 바로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